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월마트 실적 앞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고 여기에 경기 선행 지수가 악화됐다는 측면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잘 갈 때는 경기 둔화 우려 이런 얘기는 전혀 입에 안 올리다가 이제 네. 살짝 장이 좀 흔들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그동안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었나 봅니다. 이러는데 네. 아니 월마트도 그동안 진짜 겁나게 올라왔죠. 그렇죠. 많이 올라왔고 팔란티어도 미국의 국방부 이제 예산 좀 줄인다니까 또 조정받고 하지만 아니 20배 오르는 종목이 한 2년 사이에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때마침 이제 차익 실현 네. 욕구가 있었는데 이런 네. 뉴스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지금의 예. 지표 악화가 트럼프 때문이냐 아니면은 바이든 4년 동안에 그 누적됐던 게 이제 서서히 증세가 나타나냐 그것도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트럼프는 바이든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찌 됐던 지금 네. 나온 경기 지표를 또 저희는 해석을 하고 또 여러 네. 가지 매크로 점검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니까 오늘 새로운 분 좀 모셔봤습니다. 저희 프로에서는 새로운 분. 아 그렇죠. 저희 프로. 예. 그렇죠. 네, 테이바 사람들 강승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저희 머니쇼에서도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케빈 강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강승희 대표로? 케빈 영어 이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누가. 또 네. 이 테이바가 제가 알기로는 그건데 저 노아의 방주인데. 네, 히브리어. 맞습니다. 그 의미로 쓰신 네,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네. 네. 저기 지금 우리 강 대표님 이제 또 새로 이제 저희 머니쇼에서 또 정치 타임에 나와주셨으니까 자 이제 딱 어제부로 한 달이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한 달. 네. 한번 미국 정치 한번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또 한번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트럼프 관세 얘기도 있고 AI 얘기가 있는데 두 네. 가지가 제일 핫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AI가 끝날 거냐 아닐 거냐라는 부분, 투자가 진짜 과도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결국 올해도 이제 제일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관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거를 계속 기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맨 위에 가장 원하는 바는 미국 기업들의 제조업 부활 이 부분을 놓고 있는데 결국 관세 부분을 계속 세금 부분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네. 세금 부분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상품을 만들고 못 팔잖아요. 중국에 너무 싼 게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협상용으로 이제 포인트마다 찍어가면서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으로 결국 제조업들의 공장이나 어떤 시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월마트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 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갑자기 안 좋아져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관세를 얘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물건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사제기를 조금 했겠죠. 미리. 미리.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달, 10월 달 이때는 소비도 다 좋았고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사재기를 하니까 좀 좋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사놨으니까 실제로 관세가 진행이 되면은 일단은 사놓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뒤는 이제 가이던스는 나빠질 수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정확히 어떤 점이 좀 더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초보자였다면 예. 지금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충분히 이제 간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이전의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지금도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거의 전 방위에 대한 모든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바이든 때랑 틀린 게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도지나 네. 뭐 머스크가 들어오고 베센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센트 장관 같은 사람을 이제 재무장관에 앉힌다. 거기다가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국, 일본, 뭐 중국 이런 데랑 이제 환율 전쟁을 했던 헤지펀드 매니저를 재무장관에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부 펀드까지 만든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 미국 국부 펀드를 매니지할 제일 헤드가 이제 뭐 베센트인 거잖아요. 그럼 예. 미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로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돈을 버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좋은 그쪽으로 정책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관세 정책도 그렇고 뭐 일시적으로 미국에 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만 좋아지는 네, 결과가 나올 거다. 글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쪽으로. 예, 목표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물론 다 계속 흔들림이 예, 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안에 기본적으로 금 올라가는 게 제일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는 제일 이상하다. 그리고 간밤에 금값이 많이 금값 올랐어요. 올라가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솔직히 달러가 강세면서 금이 강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역의 그렇죠. 관계로. 네. 예.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그럼 뭐랑 바꾸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달러 패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것만 아니면 아닐 경우에는 충분히 미국은 계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바이든 정부에 있었던 워낙 뭐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기 재정정권 발행 비중이 높고 장기는 좀 비중이 낮은데 당분간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우리도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트럼프 들어서 결국 원래 어떤 스탠다드로 갈 것 같으면 장기물이 발행이 늘면은 싶어서 금리가 올랐다가 아니야 하는 게 있어서 어제 금리 내렸고 네. 또 스콧 베센트가 또 했는 말이 우리도 당연히 지금 강한 달러를 원한다. 그런데 미국의 고위직 사람들이 강한 달러 언급하는다는 제 경험에 그날 시장에서 달러는 약해요. 네, 네, 네. 어제도 좀 그거 하고 네. 우리 환율도 조금 오늘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금을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 강 대표님은 뭐 이렇게 잡히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들리는 얘기도 뭐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뭐 많이 인도에서 샀다, 뭐. 중앙들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먼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 뇌피셜이긴 한데 금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 예. 네, ETF도 네. 종류도 굉장히 많고 예. 전 세계에서 다 ETF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선물 연계돼 있는 ETF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선물 가격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가격이 고평가가 되겠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 붙듯이 예, 금에도 예. 프리미엄 붙었듯이 선물이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어허.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뉴욕에 있는 이제 상품 거래하는 이제 은행들은 차익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은 선물이 비싸졌으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기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만기일이 예를 들면 12월 말, 1월 말 계속 있어요. 그럼 예. 이걸 그러니까 딜리버리라는 게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예. 그러면 현물로 결제를 해야 차익 거래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선물은 선물대로 해서 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국에서 금을 가져다가 미국으로 넘어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선물들과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윗단에는 ETF나 이런 개인들이 사는 페이퍼 골드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연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상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량은 금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잖아요. 예. 한정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수하는 세력이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천으로 계속 들어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때 러시아 달러를 막아버렸으니까 이제 솔직히 영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미국이 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생겼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뭡니까
코맥스에서 하는 그 금도 네. 만기에 그러면 현물 딜리버리예요. 현물 딜리버리예요. 네, 현물 딜리버리고 그걸 롤오버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차익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롤오버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그다음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충분히 미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긴 사이클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예. 10년 단위로 해서 뭐 3천, 5천, 6천 간다 뭐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비교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미국 달러랑 금은 어쨌든 금 패그였던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죠. 저 금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경우도 두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앙은행이 금을 맡길 때 네. 이거를 네 맘대로 사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내가 달라 그럴 때 줘라고 하면 이자를 준대요. 금을 맡겨도. 금을 예. 네. 예. 그다음에 절대로 이건 이용하지 말고 가지고만 있어 할 때는 네. 보관료를 내야 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이제 블로그나 이런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자 받는 쪽에다 맡겨놨대요. 오. 금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금을 맡겨놨는데 영국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네. 뭐든지 빌려주고 돈 받고 빌려주고 네. 돈 받고 그러니까 뭐 공매도 이런 거랑 유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걸 빌려줘서 그걸로 수익을 받아서 그걸로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현물로 딜립되나라고 얘기를 하면 숏 커버링 주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 예. 빌려준 게 많다면 빨리 다시 사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수요까지 다 겹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할 때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많이 찍는다 기축 통화가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물론 많이 올라왔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10만 불 이하로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이 뭐 지금 레벨에서 막 더 사야 된다, 뭐 계속 간다, 10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모든 투자는 예. A를 팔고 B를 사는 거잖아요. 예. 현금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주고 내가 채권을 뭘 사든 사는 주식을 거고. 사는 거잖아요. 금도 사고. 금도 네. 사고. 예. 근데 갑자기 금을 살 때 또 원래는 달러를 주고 금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달러가 내려가야 금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둘이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부담스럽다는 게 이제 시장을 볼 때 안전자산 얘기를 하지만 금에 네. 대한 안전자산 얘기를 하지만 아직 그런 위기 상황일 때 분명히 안전자산은 맞지만 그건 진짜 크래시일 때 얘기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미국 국채, 미국 달러 이런 것들이 강세가 됐을 때 실제로 위험한 이제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강세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주식도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산해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금이 됐던 채권이 됐던 엔화가 됐던 뭐가 네. 됐든 분산해서 쫙 깔아놔야지 이거를 어딘가에 몰빵은 몰빵하는 거는 올해는 진짜 위험할 것 같다. 상대적으로 뭐가 내려가고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무심하게 지나가면 별거 아니지만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포트녹스에 있는 금 보유고 감사를 해보겠다. 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실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발표하는 만큼의 금이 있는지를 한번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거는 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세상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까발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하는 것도 그런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국에서는 이미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내가 금 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란은행에서 한 4주, 6주 기다려라 이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랑 연관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받아와야 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금은 조금 이렇게 한번 향후 이제 뉴스의 흐름을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값 폭락이라면. 자체에? 네, 아, 금값 예, 값에. 예. 왜냐하면 이제 자산 배분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는 그냥 자산 배분을 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으면 금값이 네. 많이 올랐으면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비중이.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하는 수준으로 맞춰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진입하는데 지금 3,000불 레벨인데 3,000불에서 산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면 이제 프리미엄도 20%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금값 빠지면서 원화값이 비싸지면 2배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3,000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달러 값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1,450원일 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1,300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값이 뭐 한 20%만 빠져도 실제로 금을 그냥 원화로 샀던 사람은 40%가 깨질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두 양쪽이 다 깨지니까. 예. 대신에 지금 실제로 금 ETF나 이런 거를 달러 텀으로 산 사람들은 60% 70%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년 가면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는데 어차피 네. 보통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다르잖아요. 네. 네. 투자 기간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내가 금이 없는데 네. 수익권이 아닌데 계속 추가로 더 산다. 이거는 처음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주씩 사라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폭락할 때 있을 때 많이 사라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AI 쪽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것도 이제 AI 패권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오픈AI 뭐 챗GPT를 시작으로 지금 최근에는 이제 XAI 그록 3까지 네.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양자 컴퓨팅 칩까지 개발한 상황이고 네. 또 딥시크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네. 이제 딥시크도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오픈 AI도 그렇고 비영리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XAI 그 그록3도 지금 유료 나오고 버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쩐의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지요? 투자 아이디어로 보면은 네. 일단은 AI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제일 지속될 높다. 가능성, 높다. 예. 그러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 지금 오픈 AI냐 구글이냐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차피 이미 끝났다. 미국이랑 중국 둘밖에나 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아 이제는 그렇게 예, 없다. 양쪽으로 예, 양쪽으로 끝났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PC가 나오고 거기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예. 윈도우를 만들 생각은 우리는 하진 않잖아요. 예.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AI들은 그런 걸 만드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들끼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뒤처지면 이제 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럼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예. 리눅스 세 개 정도밖에 예. 안 남았는데 지금 AI들이 막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정도밖에 안 남을 테니까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데들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이제 기업들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윈도우 안에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지금 네. 이제 생산성도 좋아지고 경제도 더 좋아졌잖아요. 어쨌든 이제 웹이 처음 나온 이후로 보면 그러면 지금 AI가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생산성들은 좋아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일단 실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들은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팔란티어가 됐든 지금 네. 이제 핫하게 올라오는 예. 그런 데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로써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고 이쪽으로 계속 가면서 결국은 AI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포커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네. 관심 있게 보여요. 그러면 간밤에 뭐 사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차익 실현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 소식이 나오니까 때마침 떨어졌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제 예. 이제 알아보려고 예.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사관학교라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 되게 잘 아는 네네. 친구랑 어저께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네네.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 얘기는 팔란티어는 방산주가 아니다. 그렇죠. 방산주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방산주라고 얘기했으나 점점 이미 방산주가 아니다. 민간 기업 그 매출도 꽤 네, 있잖아요. 이제 거의 예. 50대 50 정도로 맞아요. 됐고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산을 미국에만 팔았는데 이제는 유럽도 또 방산을 또 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 네. 그러면은 결국 팔란티어의 팔로는 더 넓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까지 이미 테슬라처럼 와 있기 때문에 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설팅 회사 플러스 AI인 거지 실제로 AI 회사만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알렉스 카프 같이 대표님 자체도 철학과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네, IT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과 이런 거가 다 연관이 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확장성이 되게 용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비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 급등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몇백 프로씩 올라오는 네. 거여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과 이런 걸 거치면서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AI의 소프트웨어화에 있어서 제일 첨단에 앞에 있는 그렇죠.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물어봤더니 그 예. 친구 말로는 분명히 사업성이나 비전은 있다. 옛날 대비해서 옛날엔 네. 양자 컴퓨터 솔직히 사기라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기는 아니다. 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기존에 쓰고 있는 AI 지금 만드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뭐 5년 내에 된다, 10년 내에 된다. 지금 뭐 뉴스나 뭐 코멘트 하시는 분들은 10년인가 20년이었다가 지금 이제 5년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네, 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모른다. 그걸 누가 하냐? 지금 나오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AI들도 원래 됐던 게 80년대 얘기 나왔던 건데 하드웨어가 나오면서 된 거지 실제로는 급하게 된 거지 그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양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양자 칩을 내놨지만 예. 걔가 지금 한 개 나왔는데 걔가 100개짜리를 만들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 허들을 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테마로는 맞는데 네. 기간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AI처럼 포커스된 걸로 넘어오는 거를 예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양자에 포커스를 맞추느니 어떻게 생각하면 AI 쪽에서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AI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더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 같이 이제 무역 전쟁이잖아요. 예. 물건을 수출입을 하면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밖에 있는 미국 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수출이 중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처럼 해서 차를 파는 기업보다는 훨씬 그런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진짜 스페셜한 기업들이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더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쟤네들과 M7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예, 예. 네. 이미 뭘 하나 AI 뭘 만들겠어라고 들어가려면 10조 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글쎄. 예, 싸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그들은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만들 거고 또 그 AI 플랫폼 위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네.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있는 거고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판교에서 식당 하는 지인이 요즘 판교 영 아니야 이러면서 손님이 없대요 저녁에. 네. 아 그리고 뭐 일들 안 하나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AI라고 하면 그쪽이 다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어떻게 국내에는 뭐 국내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이제 저 회사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가 이제 천재예요. 천재인데 네. 지금 또 대표님이 새로운 천재시고. 저는 아, 이제 그 같이 저는 창업한- 바닥이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여서 그 네. 친구들도 또 다른 AI 회사를 또 펀딩을 받아 또 차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을 계속 예. 하면서 그런 쪽을 정부든 기업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네. 어떤 이제 딥시크도 보면은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 세상에서 살던 친구들이 뭔가를 만들어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쪽에 젊은 친구들 중에 재능 있는 친구들 많은데.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솔직히 그냥 지적 수준으로는 네. 예, 글로벌하게 충분하게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이제 뭐 홍콩에서 있었지만 8년 예. 있었지만 같이 일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아웃스탠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데 그냥 거기서 대충 살 수 있더라고요. 영어도 안 돼도. 예. 그래서 드는 생각에 우리나라 저보다 똑똑한 친구 너무 많고 되게 이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영어도 되고 기본적으로 수학도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글로벌하게 소프트웨어 경쟁을 하면 충분히 비전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학위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만한 어떤 유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근데 학위라는 부분도 이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쪽은? 없다. 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학위를 따지는
이제 조직 문화가 형성돼 있는 곳에서는 아마도 딥시크 같은 회사 나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고 진짜 할 수 있는 애들을 밀어줄 수 있고 그게 모여져야지 되는 거지. 예, 그냥 뭐 이제 뭐 얘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 스토리가 좋아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는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였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네이버든 삼성전자에서 이미 다 나왔어야죠. 오히려 스타트업이 조금 더 펀딩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게 더. 근데 그게 이제 낫겠네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다 보면 예. 제가 이제 하다 보니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예, 실질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빼먹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는 존재하고 사례. 그러니까 또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가 생기고 이러면은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창업을 한 맨날 이제 회사만 다니다 창업한 지 3년이 네네. 됐는데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 근데 뭐가 잘 됐고 못 됐고라고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학위 부분 말씀하신 거는 또 시사점이 있는 게 저 바로 저 뭡니까 저 동생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녀석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한다고. 근데 그거 하나로 카이스트를 갔어요. 네. 갔는데 이 녀석은 졸업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엄마 아빠는 뭐 난리죠. 졸업장 따라 그러고.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성공한 그 사람들 중에 무슨 굳이 졸업장 학위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나 중퇴 신드롬이죠. 맞아요. 중퇴 신드롬.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가고 대학교도 입학만 하고 휴학이고요. 제 파트너도. 맞아요.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교 가고. 그 여기에 참 이렇게 어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되게 그거를 국가가 됐든 좀 글쎄.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시니어들이 여기서 뭔가 잘 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받침만 좀 되면 좋겠는데. 네. 네. 하지만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는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58,500원 호가 집계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0.4%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1만 3천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3만 5천원. 현대차 오늘 호가 흐름 좋아 보입니다.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20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도 0.7%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만 5,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9,300원. 네이버가 0.68% 상승 예상되고 호가 22만 3천원. KB금융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사흘 연속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0.6% 추가적으로 좀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7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5,2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4,4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만 1,1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9,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2% 강세가 예상되죠. 지금 호가 56,800원, 휴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리노공업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뭐 호가에서는 일단 좀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어제 저희 이제 개장 그 할 때 외국인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런 포지션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참 매도를 나타내니까 시장이 좀 고스란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외국인 선물에 막 휘둘리는 네. 그런 양상이고 아침에 이렇게 확인한 지표 중에서는 이제 우리 야간 선물이 그래도 미국 장이 저렇게 밀렸는데 그래도 뭐 한 0.3%대 이렇게 강보합으로 그래도 오늘 장이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저께 좀 우리가 오버했고 네. 어제는 조금
반납했고 네네. 다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정민회급 말씀하시니까 안 그래도 우리 강성희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강 대표님 또 파생으로 또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네.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물에서 순매도 규모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미미한데 네. 이 선물 갖고 요즘은 우습게 7, 8천 개 어떤 날은 그러게요. 10,000개 넘게 네. 샀다 팔았다 한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 그냥 이거 갖고 그냥 트레이딩 하는 겁니까? 다 기계라고 보시면 기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물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은 공매도를 없앴기 때문에 현물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공매도를 없앴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생기면 거래량은 다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은 무조건 매도 치고 매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은 많은 포지션을 크게 하는 데들은 무슨 말씀이죠? 매도 치고 매수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주식을 했으면 매도도 항상 있다는 거죠. 원화를 환전을 해서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주식 삼성전자 매도하고 하이닉스 매수해서 네네. 원화를 예. 돈이 들지 않았어요. 아.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공매도가 안 되면 살 돈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외국인 거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롱머니,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플레이어들만 들어오는 거죠. 매수만 네, 하면 되는 네, 펀드들, 네. 롱숏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롱숏이 아니라 롱만 할 수 있는. 할 수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거고, 그러게 뭐 풀려 있어도 밖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수압이라는 걸로 돌려서 할 수는 있는데 비중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물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 근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냥 S&P, 나스닥, 니케이, 그다음에 HSCEI, 네. 코스피 이거 그냥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예. 주식을 볼 때.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국 저걸 매도를 했다고, 한국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했다라고 믿기가 어려워요. 아하. 뒤에 니케이를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예. 홍콩을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포지션으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롱숏을 같이 해요. 롱숏을 같이 한다. 예, 예.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진짜로 자산 배분 형태로 계속 롱을 끌고 가거나 이런 플레이를 하는 두 부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원하기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투자자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예. 네.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런 플레이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는 매도,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단기 예측을 통해서 단기 매매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이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법니까? 네, 번다 그러더라고요. 번다 그래요? 선물만 하는 친구들은. 네. 선물만 하는 친구들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개장하고 나서 외국인 순매수다. 외국인 순매도 지수 선물에서는 네. 이걸 살피다 보면은 어쨌거나 외국인이 파는 날은 우리 지수가 밀리죠. 이 친구들이 좀 산다 싶은 날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지금까지 레코드예요. 네, 네. 우리 그러면 개인들에게 그러면 어떤 투자 관점에서 시사점은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호가 보여주는 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보여줄 그렇죠. 필요가 야, 없다. 호가 자체. 그쵸. 아니요, 저 상황 네. 코스피 매매 동향이라는 거를 저렇게 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저게 싹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들은 저걸 따라하지 않을 거고요. 따라하지 않을 거고. 것이고, 저거에 따라서 뭔가 매매를 이용하는 그런 기계들이 없을 글쎄. 거고요. 아. 네, 우리가 저런 걸 보고 어떤 패턴을 만들면 그 기계는 패턴을 통해서 자기가 그 패턴을 만들면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모든 전략들이 AI나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우리 개인들 돈만 털어가고 있거든요. 개인 중에 퍼센티지로 보면 수익을 내는 개인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결국 그 나머지 돈은 저 마켓 메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차익 거래하는 형태들이 가져가는데, 기계들이. 그러면 네. 그 기계들이 가져가는 원천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천이 개인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거나 급작스럽게 파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여기서 수익이 대부분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수익이 원천이 어디야? 그러면 개인이 제일 많은 나라로만 들어가요. 아.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미국도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이 프리퀀시들이.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코리아화 된다라는 것까지 블로그에 요즘 돌아요. 네. 아, 저도 안 그래도 그 보셨죠? 썸네일을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막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켓이 페어하지 않은 상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네. 그런 이제 기계들이 돈을 벌 기회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인포메이션은 글로벌하게 리얼타임으로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매수한다, 누가 매도한다를 글쎄. 리얼타임으로 주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COT 레포트라고 해서 주긴 주는데 네. 그게 지난주 화요일자 종가 기준으로 줘요. 그걸 금요일 날 줘요. 네. 리얼타임으로 안 줘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13F나 이런 데서 이제 매매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때도 분기단이 끝난 다음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네. 그걸 리얼타임으로 보내주면 시장에 영향이 있죠. 아,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다 인포메이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코나 이런 게 그걸 투명하게 줬을 때 누가 이용해라고 보면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의 패턴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패턴은 솔직히 탐욕과 예. 이제 겁나는 거, 공포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거를 따르는 것들은 되게 규칙성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이제 캐치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그런 이제는 이제 일일 데이터가 아니라 틱 데이터, 그다음에 네. 거래 계양 예. 이것들을 예. 다 하고 오더에 풀로 깔려 있는 것들을 다 보고 하거든요. 그걸 다 가져가요 기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고 그것만 보여줘도 그런데 이제는 누가 샀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를 다 알려주고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밖에서는 니케이든 HSCI든 오버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반대쪽에서 또 정보를 봐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매도하고 있어서 얘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을도 하고 있고 옵션도 하고 있고 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합쳐서는 얘네들은 수익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뭐 네. 어느 업종에서 어느 종목이 좀 더 수익이 날까요? 이 말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TMI라고 우리 Too Much Information.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저는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만 뭐 포크판이 됐건 고스톱판이 됐건 우리 개인들은 지금 패를 갖다 돌려놓고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저쪽 선수들은 패를 오므리 놓고 있는 데다가 얼마든지 걔들은 일단은 개장하고 그 그러시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했습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좀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매물이 좀 나왔고 또 경기 선행 지수도 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가 급감했고 실제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냈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653, 코스닥 약보합 767포인트, 양시장 보합권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떨어집니다. 지금 58,1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0.9% 내림세로 21만 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2% 상승합니다. 지금 37만 7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로 114만 5천 원이고 현대차가 3% 올라갑니다. 21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 기아도 2% 강세입니다. 96,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5% 떨어집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 네이버가 0.2% 상승하면서 22만 3,500원, 그리고 KB금융 소폭 하락으로 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37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13만 6천 원이고 HLB는 0.9% 떨어집니다. 83,800원. 에코프로가 0.6% 올라가네요. 63,7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상승합니다. 3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6% 상승 중이죠. 11만 900원. 삼천당제약은 0.5% 떨어지면서 지금 약보합으로 낙폭도 빠르게 줄여냅니다. 18만 600원이고 휴젤이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만 4,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1.9% 올라갑니다. 56,7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떨어지네요. 22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흐름이 좋아 보이고 또 그동안 시장에서 또 소외됐던 자동차 섹터가 조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관 쪽 그리고 뭐 철강 섹터 쪽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글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국제강이 지금 20% 급등합니다. 1,350원이고 현대제철도 올라가고 지금 넥스틸, 휴스틸 지금 보시다시피 넥스틸은 12% 급등합니다. 1,560원, 하이스틸 3% 강세고요. 휴스틸, 대동스틸 3% 넘게 올라가고 신스틸도 4.8% 상승하면서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철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뭐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아무래도 동전주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현대제철이 9% 상승이고 세아제강이 지금 5.8% 올라가면서 15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8% 강세입니다. 36,900원이고 포스코 홀딩스가 4% 올라가고요. KG 스틸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CM 다 올라갑니다. 오늘 철강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가 4% 올라가고 현대제철 7% 상승입니다. 강관업체 철강주 흐름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대표주 좋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현대차, 현대위아, 기아, HL만도 다 올라갑니다. 자동차 쪽에서 이제 부품주까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4.6% 올라가네요. 1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양자 쪽도 좋아요. 뭐 사실 이제 3월 17일 엔비디아에서 양자데이로 또 지정을 했죠. 한국 첨단 소재가 3% 올라가고요. 엑스게이트도 2.4% 올라가고 QSI, ICDK 올라갑니다만 지금 종목별로 음봉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양자 쪽은 좀 테마로 움직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9억 원, 20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18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2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지금 2억 원, 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선물에서 파네요. 지금 1,3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4원 60전 하락한 1,433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수급을 그래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했고 예, 참 이게 하면서도 그랬네요. 예. 오늘따라 왜 저 대목에서 우리 정민 앵커 목소리가 작아지나 했더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오히려 기계 프로그램 매매 오히려 당한다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또 이제 그러니까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그나마 뭐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돼서 그거 하긴 하고 네. 우리 지수도 그렇게 오후에는 오히려 이게 플러스도 돌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는데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예 대표님 저 수급 상황도 리얼타임으로 막 보여주고 이것도 차라리 없앴으면 하는 개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장 다음 4달 4일 가면 뭐 대체 거래소가 열린다면서요. 네, ATS. 네. 저는 몇 번 이렇게 기사를 뭐 보고 이렇게 해도 이게 왜 하지 싶어요. 저는 솔직히 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 거래소 생기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KRX 혼자 있지 않고 경쟁 체제를 간다라는 거에 그냥 의미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KRX에선 그래도 밤에는 안 돌리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을 더 늘려줬다. 뭐 이 정도 보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뭐 나스닥 이런 거래소를 얘기를 하지만 진짜 수십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래소 자체가. 예. 그래서 수십 개가 있는 거래소를 또 기계가 모아서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벌고 있고 가격이 달라지지 않게 하기 예, 위해서 예. 가격이 다르면 싼 데서 그렇죠. 사서 비싼 데서 팔면 되니까 예, 거래소가 예, 많아지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참여자가 아주 많았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해져 있고 주식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 막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나라는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거 왜 한 건지라는 부분은 독점을 그냥 깼다라는 거 정도가 저는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뭐 한 10가구 사는 시골 마을에 그냥
편의점도 안 될 거니까 그냥 구멍가게 하나 있으면 되지. 그 옆에 또 뭔 놈의 편의점입니까? 네. 밤에까지 그래서 하는. 경쟁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저게 수익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속성은 이제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제 한번 봐야죠. 뭐. 봐야겠네요. 어떤 점인가. 네. 네. 국내 증시 뭐 앞서 제가 수급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미국이랑 한국이랑 두 개 네.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국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올해 올해 말에 두 개로 말에 가서 예, 봤을 금년에 때. 가면. 그 이유는 이유는 일단은 달러 강세가 저는 완전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지만, 네. 근데 결국은 달러 강세가 안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팔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팔아서 어딜 가야 되나 갈 곳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약간은 아직도 그래요. 아무리 네.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온쇼링,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돌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야 이거 좀 팔아서 이쪽 거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팔아서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팔아서 약간만 사도 이제는 너무 많이 비싸져서 네. 조금만 팔아도 여기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조금만 팔아서 많이 네, 많이 살 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너무 이제 그 작년 말서부터 너무 이제 네거티브 꽉 차 있잖아요. 예, 예. 네. 다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역으로. 역으로. 예. 예. 어. 예, 그러니까 지금도 금도 저는 그렇게 뭐 다들 막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위는 별로, 위랑 아래랑 어디가 더 클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아래가 더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주위에. 예. 그러면 팔 사람은 미리 사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결국은 이제 엑시스를 하게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산을 다 킵하고 그걸 쭉 올라가서 그냥 전체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뭐 연금이나 이런 장기 투자에서는 완전 배제된 얘기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A를 팔고 B를 사고 그다음에 더 오를 것 같아서 그걸 사는 거죠. 그렇죠. 금도 이제 업사이드를 보는 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보다 다른 거 올라올 게 있으면 금 안 사고 이거 살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관점으로 비교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원화 대비까지 가정을 했을 때 원화 나빠졌고 주가 빠졌기 때문에 한국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에 반해서 달러는 높아졌고 미국 예. 주식은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팔아서 그냥 조금씩 사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지금도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그 썰티네프 열었더니 알리바바 뭐 BYD 이런 거 다 산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예, 예. 헤지 펀드들이. 예. 예. 탑으로 막 5개씩이 다 중국 주식이잖아요. 예. 근데 1월부터 차트를 보니 1월부터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예.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고 안 되고 이런 예. 뉴스밖에 12월에 없었는데 얘네들은 언제 산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싸냐 비싸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은 그냥 움직이기가 너무 쉬우니까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분산해서 잘 가지고 있는 게, 올해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를 들면은 그냥 솔직히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뭐 something 하면은 점점 이제 그 시위 규모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주식 시장은 안전할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CDS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저스트를 했을 경우에 그 다모다란 교수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보면은 이번에 CDS를 어저스트 CDS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없애서 미국이 0이 되게 만들어 놓은 CDS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등이거든요. 근데 0.48로 굉장히 좋은 레이어에 있어요. 아직도 CDS는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 그러니까 위험도가 없다는 거죠. 도가 없다? 네, 국가적인 위험도를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어도 국가적인 위험도를 글로벌에서 이상하다고 보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해바뀌고 나서 CDS 프리미엄 자체는 이렇게 네, 꺾이고 내려가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를 정치권에서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 국가가 막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완전히 이벤트만 해소가 다 되고 나면, 그리고 뭔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좀 되면은 더 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져는 보는데 어쨌든 미국이 대신에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망가지면 이거는 글로벌하게 망가질 때 우린 더 많이 망가져요. 예, 예.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분명히 대비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거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내가 이걸 소위 말하는 투자 관점으로 뭘 하나 이렇게 좋은 업종을 보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을 사서 길게 보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이제 호흡이 길죠. 네. 뭐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네. 오더라도 그거에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이 주식하면서 피곤하죠. 피곤하죠. 피곤하긴 한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그 손맛이 있더라고요. 도파민이 이게 뿜뿜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장이 늘 열리는데 매일매일 네. 전자 길게 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조심할 거는 그래 일시적인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월마트 그 정도 올랐으면 또 내릴 수도 있어. 이건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가끔씩 마켓 리스크라고 하나요? 전 세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무너지는 네. 그 리스크만큼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 네. 우리 강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이건 어디건 간에 그걸 갖다가 논할 만한 단계인지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랠리 근처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 랠리.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거기 갔다가 한번 빠지면 많이 빠지겠는데 아, 미증시. 미증시가 빠지던 아시아 증시가 예. 빠지던 어딘가 부러질 수 있지. 원래는 작년에 부러진다 그랬던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글쎄. 그러면 침체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금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쭉 있었던 건데 네. 그 스토리로 왔는데 보니까 안 그렇게 됐잖아요. 네. 안 그렇게 됐고 그럼 지금에 와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그리고 지금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웠던 자산들이 실제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 말서부터 굉장히 아웃퍼폼해요. 그리고 엔화도 지금 150엔 깨졌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149엔대로 내려왔기 예. 때문에 다시 135엔대 뭐 근처 가면 또 엔캐리 얘기 나오겠지만 그 엔캐리란 얘기가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돌아오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입장은. 그래서 일본 엔화는 되게 애매한 통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그런 예. 이벤트 생길 때 저전 강세가 되니까. 어쨌거나. 네. 네, 그냥 실제로 팩트가 그래 왔으니까 과거에 그게 이제 밖에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네. 자기는 돈이 네. 없어도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강세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팔아서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를 팔아서 이 안전자산으로 예, 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도 조심은 해야 되겠다. 혹시 빠지면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평가익으로 뭐 200%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 20% 빠져도 괜찮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샀는데 20%가 빠지면은 이거는 되게 크죠. 그 왜냐하면 이제 맨날 이제 요즘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50% 빠진 다음에 원금 되려면 100%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을 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원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분산화 시켜놓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 이제 토요일에는 머니쇼가 없는 날인데요. 이럴 때는 오전 11시 그리고 유튜브 머니랩에서 미증시 리뷰 프리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